이 후원자 이름이 뭐라고? 재계 인사 300명이 지켜보는 단상 위에서 성진그룹 회장 강태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속 실명 확인서에 적힌 이름 석자. 윤서연. 20년 전 빗속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라진 여자. 마이크를 쥔 채 숨이 멎은 듯 굳어버린 회장의 얼굴을 300개의 시선이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름 뒤에는 자신이 20년간 몰랐던 딸이 숨어 있었고 그 딸의 출생신고에는 버젓이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진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자선만찬이 열린 서울 한복판 호텔 그랜드 볼룸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 재계와 정관계 인사 300여 명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 강태주가 성진복지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재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패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태주가 비서실장 정민호에게 고개를 돌리자 정민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태주가 봉투를 열고 후원자 실명 확인서를 펼치는 순간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이름 석자. 윤서연. 태주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수초간 단상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 태주를 향해 300개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확인 절차상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가 가까스로 말을 이어붙이고 행사를 마무리했지만 귀빈 접견을 정민호에게 모두 맡긴 채 호텔 별관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주가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위스키를 따르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잔을 입에 대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던 그 얼굴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만찬장 VIP 라운지에서는 현 부인 최수빈이 재계 부인들과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보가 재단 일에 유독 진심이라 늘 바빠요. 수빈이 웃으며 말했지만 샴페인 잔 너머로 시선은 텅 빈 단상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후원자 이름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던 그 순간을 수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유지한 채 수빈이 샴페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공간 서재로 정민호를 불러들인 태주가 책상 앞에 앉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연이라는 후원자 신원을 오늘 안에 파악해라. 네, 회장님. 어머니하고 수빈이한테는 일절 알리지 마. 정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호가 돌아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재단 실무진을 통해 후원금 송금 경로를 추적한 결과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한의원에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한 의원, 원장 윤서연, 사업자 등록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정민호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주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건강보험 등록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본 태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주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밑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19이고 이름은 강하윤입니다.
출생신고에 부친이 회장님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태주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두 눈을 감았습니다. 서재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흘렀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 법적으로 회장님의 자녀로 자동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원장님이 이걸 바로잡으려면 회장님 쪽과 접촉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채 그대로 두신 것 같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나간 뒤 태주가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20년 전 이혼 합의서 사본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주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는 찾지 마세요. 짧은 문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편지를 접어넣는 태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의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 편지를 꺼내 읽어왔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천군 읍내의 서연안 의원에서는 윤서연이 단골 할머니 환자의 침 치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오세요. 무릎 많이 나아지셨어요. 서연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웃었습니다. 진료실 벽에는 딸 하윤의 대학 합격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기부 감사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 후원이 자신의 삶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른 채 간호조무사 김말숙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숙 씨, 다음 환자 들어오시라고 해요. 서연안 의원은 서천 읍내에서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이 진료실이고 2층은 예전에 서연과 하윤이 살던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윤 원장은 돈 없는 어르신 진료비를 깎아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독거노인 무료 진료를 6년째 이어온 서연은 서천군청에서 공로상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서연이 읍내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하윤의 졸업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학교에서 돌아온 하윤이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 아빠 없는 애가 또 있어. 그 한마디에 서연이 아동복지 기부처를 찾기 시작했고 국내 아동복지 후원 실적 1위였던 성진복지재단을 골랐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전 남편의 재단이라는 걸 알았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는 돈이니까. 서울에서 대학 입학을 앞둔 하윤은 기숙사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가족사항란 앞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하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성이 어머니의 윤이 아닌 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름도 직업도 사는 곳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아버지 성이 강씨라는 것과 먼 곳에서 바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려줬습니다. 하윤이 펜을 돌리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서류에 아버지란 또 비워놨어.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밥은 먹었어? 서연이 화제를 돌리는 목소리에서 하윤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하윤은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하윤이 책상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만 그려진 그림의 오른쪽에 사람 형태를 그리다 지운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윤이 그림을 내려다보다가 핸드폰 검색창에 강태주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년째 반복해온 행동이었습니다. 서울 성진그룹 회장 공간에서는
수빈이 침실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 오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만찬에서 여보가 후원자 이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 양반이 원래 사람 많은 데서 긴장을 하잖아. 별거 아닐 거다. 오복순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오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이 곧바로 성진그룹 고문 변호사 박종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윤서영 건 관련 서류 전부 안전하게 있는 거지? 네, 모두 원본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 만일 이 서류가 밖으로 나가면 됐어. 나가게 두지 않을 거니까. 오복순이 전화를 끊고 소파 팔걸이를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날 만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태주가 정민호를 불렀습니다. 서천에 내려갈 일정을 잡아라. 회장님, 이번 주에 국회 간담회하고 대표이사 회의가 겹쳐 있습니다. 이사회는 부회장한테 맡기고 국회 건은 다음 주로 미뤄. 정민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10년을 모셔오면서 태주가 회사 일정보다 개인사를 앞에 놓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시각 하윤은 서울소재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경영학과 동기들 사이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별 자기소개 시간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하윤아, 가족 소개 좀 해줘. 엄마 한 분이 전부인데 그 한 분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하윤이 당차게 말하며 웃었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온 하윤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 침대에서 룸메이트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주말에 올라와. 하윤이 이어폰을 꽂고 몸을 돌렸습니다. 핸드폰 검색창에 강태주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다가 글자를 지웠습니다. 다시 입력했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세 번째 지운 뒤 하윤이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베개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윤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아침 태주가 수행기사 없이 직접 승용차를 몰고 서천군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서연한 의원 주소를 입력하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운 태주가 조수석에 놓아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하윤의 대학 학적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눈매에서 젊은 시절 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태주가 사진을 내려놓지 못한 채 운전석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한 의원 앞에 도착한 태주는 한 의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유리창 너머로 한 의원 출입구를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사이로 서연의 모습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커피만 식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 한 의원 앞 화단에 나와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뿌리개를 든 서연의 옆모습을 본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나가 한의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선 태주가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원장님 뵐 수 있겠습니까? 간호조무사 김말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좀 어려우신데요. 말숙이 안내하려는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다음 환자를 부르려다 접수대 앞에 선 남자를 봤습니다. 서연의 몸이 멈췄습니다. 수초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말숙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환자 잠시 밀어주세요.
서연이 복도 끝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주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태주였습니다. 서연아, 재단 후원자 이름을 봤다. 서연이 상담실 책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재단 쪽에서 실수한 모양이네요. 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서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책상 위에 모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하고 상관없이 잘 자랐어요. 돌아가세요. 20년 전에 서로 찾지 않기로 했잖아요. 서연아,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 알았으면 뭘 어쨌을 건데. 어머니가 허락이나 했겠어? 태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5분 뒤에 다음 환자가 있어요. 태주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연락처만 남기겠다. 하윤이한테 필요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 말을 마치지 못하고 태주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한의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서연이 상담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강태주. 서연이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을 열어 넣었습니다. 문 밖에서 말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음 환자 들어오시라고 해요. 서연이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진맥을 위해 내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천에서 돌아온 저녁, 수빈이 현관에서 태주를 맞았습니다. 태주의 양복 어깨에 코를 가까이 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빈이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가 잠든 뒤 수빈이 거실로 나와 태주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천 나들목 통과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빈이 핸드폰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빈이 시어머니 오복순의 한남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여자 사이로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여보가 어제 서천에 다녀왔어요.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오복순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오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연이라고. 태주의 전처다. 수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건 그때도 짐작했다. 확인은 안 했지만 아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났으면 법적으로 태주 자식이 되는 거야. 별도로 뭘 하지 않아도. 수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녀가 없는 수빈에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수빈은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오복순이 수빈의 표정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박종길 변호사 불러라. 그 여자하고 딸을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이해가 완전히 같은 자리에 선 것은 이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고문 변호사 박종길이 법적 검토 결과를 오복순에게 보고했습니다. 강하윤의 출생신고에 부친이 회장님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이라 법적으로 부녀관계가 자동 성립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회장님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럴 리가 없으니 그러니까 조용히 두자는 거야? 서연 씨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건드리지 않는 편이 위험이 적습니다. 조용히 두면 태주가 먼저 움직여. 그의 성격을 내가 모를 것 같아? 오복순이 팔걸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을 먼저 쳐야 해. 준비해둬.
한편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하윤은 학교 카페에서 경영학과 동기 이준혁과 나란히 앉아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하윤의 학생증을 흘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혹시 성진그룹강 회장 딸 아니야? 성도 같고 얼굴도 좀 닮은 것 같은데. 하윤이 펜으로 준혁의 팔을 톡 치며 웃었습니다. 재벌 딸이면 내가 왜 기숙사에서 살겠어. 준혁이 그것도 그렇네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윤도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돌아온 하윤은 침대에 엎드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성진그룹 강태주 가족을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태주의 공식 프로필 사진, 현 부인 최수빈의 사교계 행사 사진, 성진그룹 자산 규모 기사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하윤이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진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올해의 후원자 감사 행사 공지를 발견한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의원 벽에 걸려있던 기부 감사장의 재단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왜 하필 이 재단에? 하윤이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윤이 창을 닫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정민호가 파악한 하윤의 대학 정보를 들고 학교 인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를 나서는 하윤이 보였습니다. 하윤이 옆 친구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시선이 하윤의 뒷모습에 박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태주가 식어버린 커피잔을 쥔 채 하윤이 사라진 길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천에서는 서연이 퇴근 후 한의원 2층 휴게실에서 말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옛사람이 찾아왔어요. 말숙이 찻잔을 감싼 손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하윤이 아버지? 서연이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윤이를 찾으면 내가 20년 동안 쌓아온 게 전부 무너질 것 같아요. 말숙이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이한테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알 권리하고 상처받을 위험은 다른 문제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며 뒤를 돌아보니 한의원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태주가 서재에서 하윤의 학적 사진과 서연의 건강보험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이라도 하윤이를 만나게 해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도리만이라도. 그 아이는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확신 못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시켜주는 게 그 아이한테 좋을 건지 생각해봐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가 꺼진 화면을 쥔 채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재 문 밖에서 정민호가 노크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서천 아파트에서 전화를 끊은 서연이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저장하지 않은 번호의 통화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핸드폰을 소파 쿠션 옆에 내려놓은 서연이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강태주 20년 전 전처와 숨겨진 딸 존재 확인. 서천 한의원 방문 포착. 기사에는
태주가 서연한 의원 건너편 카페에서 찍힌 외부 감시 카메라 캡처 사진과 한 의원의 들어서는 뒷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제보자는 성진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사가 퍼지자 성진그룹 주가가 장 초반부터 흔들렸습니다. 홍보실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태주 본인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으면서 의혹은 오히려 커져갔습니다. 이사회 사회이사 2명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태주가 정민호를 불러 기사 유출 경위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민호가 기사에 쓰인 감시 카메라 영상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한 의원 건너편 카페의 외부 카메라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카페 사업주에게 문의하자 박종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최근 카페를 방문해 영상 사본을 요청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박종길 변호사 쪽에서 수집한 자료가 같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지시한 건지 어르신의 뜻이 있었는지는 아직 됐다. 태주가 손을 들어 정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지만 태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천에서 기사를 본 서연은 오전 진료를 말숙에게 맡기고 2층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하윤이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하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내 아버지라는 거야? 출생신고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데 나만 몰랐던 거야? 하윤아,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다. 서울로 올라갈 테니 만나서. 20년 동안 거짓말한 거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 핸드폰을 쥔 채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날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기숙사 방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의 단체 대화방에 이미 기사 링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윤이 이불 속에서 강태주의 과거 기사, 현 부인 최수빈의 사교계 사진, 성진그룹 가족 관련 보도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학교 때 설마 하고 닫아버렸던 검색창의 답이 이렇게 확인되는 현실 앞에서 하윤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하윤이 핸드폰을 베개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엄마는 내가 짐작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조차 모른 척한 거야. 하윤이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주가 수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서연이하고 사이에 딸이 있다. 이혼 후에 태어난 아이인데 나도 몰랐다. 수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그 아이를 데려올 거야?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결정 못하고 있는 거잖아.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나갔습니다. 태주가 빈 소파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복순이 박종기를 한남동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이 기사가 내 쪽에서 나간 건 아니겠지. 절대 아닙니다. 사무장 녀석이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확인 중입니다. 오복순이 박종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유출 경위는 됐고 이미 터진 이상 서연이 쪽을 법적으로 막아야 해. 비공개 합의를 먼저 넣어봐. 거절하면 한의원 건물하자. 민원을 움직여. 알겠습니다. 박종길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연이 서울로 올라와 하윤의 기숙사를 찾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이 서연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부은 눈으로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이름을 숨긴 건 나를 보호하려던 거야. 엄마 자신을 보호하려던 거야? 아니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이 복도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 다였다. 미안하다. 하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하윤에게 이혼 당시의 사정을 간추려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 것,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난 뒤에야 임신을 알았다는 것, 출생 신고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간 건 법적으로 자동 처리된 것이고, 바로잡으려면 태주 쪽과 연락해야 해서 그대로 뒀다는 것. 네가 태어난 뒤에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은 건 엄마의 선택이었다. 그게 맞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하윤이 문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사정은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근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복도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주가 하윤을 만나기 위해 대학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정문 앞에 기자 5~6명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윤이 캠퍼스에서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의 딸이 맞습니까? 하윤이 카메라 앞에서 발을 멈추고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태주 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만 따라다녀 주세요. 하윤이 기자들을 밀치듯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로 건너편 차 안에서 태주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이마를 핸들에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취재 공세가 이어지면서 하윤의 학교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숙사에까지 기자들이 찾아오자 하윤은 짐을 싸서 고등학교 동창 민서의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묻지 않을게. 필요한 만큼 있어. 하윤이 어머니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며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걱정 마. 태주가 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들이 하윤이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해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하윤이 주변에 경호를 붙여 하윤이가 눈치채지 않게. 알겠습니다. 정민호가 전화를 끊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수빈은 하윤이 기자들 앞에서 강태주와 관계없다고 외치는 영상 클립을 오복순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도 이 집안에 엮이길 원하지 않아요. 이참에 법적으로 확실히 선을 그읍시다. 오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종길에게 합의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오복순이 태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그 여자한테 갈수록 그 애가 더 다친다. 기자들한테 쫓겨다니는 꼴을 내 눈으로 봤을 거 아니야. 진짜 아비 노릇을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어머니, 20년 전에 어머니 말을 들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오복순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수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하윤이 보낸 문자를 읽고 빈 기숙사 방 앞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역 인근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은 서연이 말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진료 맡아줘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운 서연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윤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연과 하윤 둘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끄고 불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민서의 자취방에서 하윤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검색창에 강태주 전처 윤서연을 입력했지만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엄마가 20년을 버틴 게 나 때문이었다면 내가 엄마한테 화낼 자격이 있는 건가? 하윤이 어머니에게 보낼 답장을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다시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 채 새벽이 밝았습니다. 민서의 자취방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북 화면에 성진복지재단 후원 안내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하윤이 검색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부처를 찾다가 선택한 곳이 하필 전 남편의 재단이었고 알고도 바꾸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 하윤이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윤이 연락을 끊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서의 자취방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루를 보내던 하윤에게 민서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소아병동 봉사 가는 날인데 같이 갈래? 바깥 바람이라도 쐬자. 하윤이 이불 속에서 고개만 내밀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나 지금 그런 기분 아닌데. 알아. 그래도 가자. 누워만 있으면 더 안 좋아. 하윤이 한참을 망설이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소아병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민서를 따라 병동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봉사자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빈자리에 앉아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8살 소녀가 하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리에 분홍색 비닐을 쓰고 있었고 팔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나 민지야. 언니는 이름이 뭐야? 나는 하윤이야. 하윤 언니, 그림같이 그리자. 민지가 도화지를 하윤 쪽으로 밀며 웃었습니다. 하윤이 크레파스를 들고 민지 옆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도화지에 사람 2명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 이건 엄마. 아빠는 안 그려? 하윤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민지가 크레파스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안 와. 그래도 나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하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크레파스를 쥔 손가락에 힘이 빠졌습니다. 8살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민지의 그림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하윤에게 민지의 어머니 이영숙이 복도에서 다가왔습니다. 학생, 오늘 민지가 많이 웃었어요. 다음에도 와줄 수 있어요?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 어린 환자들의 가족들이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휠체어를 밀고 어머니가 수액줄을 잡아주고 할머니가 손주의 이마를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기사가 터진 이후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가슴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시간을 주고 싶다. 하윤이가 허락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게. 숨어서 지켜보는 건 하윤이한테도 실례야. 전화 너머로 서연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건 하윤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거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태주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울 것 없어요.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진료실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사가 터진 뒤 하윤이 겪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자들에게 쫓기고 기숙사를 떠나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차라리 하윤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서연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안 의원 우편함에 등기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읽었습니다. 후원금 정산 및 관계 정리 명목으로 5억 원을 제안하는 합의서였습니다. 하윤과 태주 사이의 법적 관계를 사실상 포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합의서를 다 읽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봉된 박종길 변호사의 명함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합의서 원본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말숙에게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 오면 원장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전해줘요. 서연은 서천 읍내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이강호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강호가 합의서를 검토한 뒤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원장님하고 하윤 양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내용이에요. 법적으로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는 양쪽이 합의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보낸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송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뜻만 전해주세요. 이강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박종길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봉사활동 이후 마음이 조금 풀린 하윤이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만나자.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서연과 하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윤이 찻잔을 감싸쥐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얘기 처음부터 다 해줘. 이번엔 다 들을게.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이 회사를 팔아서라도 너희를 끝내겠다고 협박한 것, 태주가 항의했지만 결국 굴복한 것,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일주일 뒤에야 임신을 알게 된 것, 위자료를 안 받은 건 그 사람 돈으로 너를 키우면 평생 빚진 사람이 될 것 같아서였다. 성진복지재단에 후원한 건 아동복지 기부처를 찾다가 실적이 제일 좋은 곳을 골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아버지 재단이더라. 알고도 안 바꿨다. 아이들한테 가는 돈이니까. 하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윤이 찻잔을 밀어놓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엄마를 쫓아낸 거야? 하윤아, 할머니를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그분 방식으로 집안을 지키려 한 거고 엄마도 그때 더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 엄마는 너무 혼자 다 짊어져서 문제야. 하윤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안았습니다. 두 모녀가 찻집 구석에서 한참을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찻집에서 돌아온 뒤 하윤은 이틀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민서의 자취방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 결정했어. 하윤이 민서에게 말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태주 씨, 강하윤입니다. 딱 한 번 만나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정합니다. 태주가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이사회 보고서를 읽던 손이 멈췄습니다. 답장을 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장소와 시간 모두 내 뜻에 따르마. 하윤이 지정한 장소는 서천군 바닷가의 작은 방파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연이 하윤을 데려와 바다는 뭐든 받아주는 곳이라고 말해주던 곳이었습니다. 하윤은 아버지를 어머니의 땅에서 만나야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파제에 태주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하윤이 방파제 끝에 서서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뉴스 속 재벌 회장이 아니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한 명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왜 엄마를 버렸어요?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협박이 이유였다. 하지만 결국 내가 비겁했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할 말이 없다. 사과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엄마가 임신한 거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 알았으면 어떻게든. 태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어떻게든이 진심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하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뒤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원하는 건데요?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번호 하나만 갖고 싶다. 하윤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주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이름란에 강태주라고만 입력했습니다. 아빠도 아버지도 아닌 이름 석자. 먼저 갈게요. 하윤이 돌아서서 방파제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태주가 하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방파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천 집에 돌아온 하윤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만나고 왔어. 아직 뭐라고 부를지도 모르겠고 용서도 아니야. 근데 무작정 미워만 하는 것도 내가 지쳤어. 서연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서천행 기차를 탈 때 자신이 가졌던 것과 같은 단단함이 딸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무 말 없이 하윤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주가 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준 기회를 망치지 않겠다. 앞으로 서연이하고 하윤이에 관한 일은 어머니하고 수빈이한테 숨기지 않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거다. 회장님, 사모님하고 어머님 쪽에서 반발이 클 텐데요. 내가 감당한다. 그 뒤 몇 주에 걸쳐 태주가 하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밥은 먹었니? 시험 기간이라 힘들지? 하윤은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하윤이 태주의 문자를 읽다가 답장 대신 작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남겼습니다. 태주가 서재에서 그 이모티콘을 보며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민호가 결제 서류를 들고 서재에 들어왔다가 태주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 강태주로 저장된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처 상단의 즐겨찾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별표 하나가 이름 옆에 켜졌습니다. 하윤이 처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낸 지 2주 뒤 토요일이었습니다. 태주의 안부 문자에 하윤이 3글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뭐해요? 태주가 문자를 보자마자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고문회의 취소해라. 정민호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주가 하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널 보러 갈 수 있다. 한강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강위를 지나 벤치 쪽으로 불어왔습니다.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영학과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 어떤 딴 생각? 병원 봉사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게 더 재밌어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천에서 어릴 때 고양이 키웠었어요. 이름이 감자. 감자? 엄마가 지은 이름이에요. 누런 얼룩이 감자 같다고. 하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주가 화면 속 누런 고양이를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19년치 빈자리를 한꺼번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딸이 건네는 사소한 이야기 하나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윤이 물었습니다. 태주 씨는 주말에 뭐해요? 요즘은 토요일마다 내 문자를 기다린다. 하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이후 태주와 하윤의 만남은 격주에서 매주로 늘어났습니다. 태주가 정민호에게 하윤이 좋아하는 떡볶이 맛집을 알아보라고 시킨 뒤 직접 줄을 서서 사왔습니다. 하윤의 중간고사 기간에는 편의점 간식 세트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하윤이 공부 힘들다고 문자를 보내자 태주가 어설프게 주먹 쥔 이모티콘을 보내 하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윤은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핸드폰 저장 이름을 강태주에서 태주씨로 바꿨습니다. 어느 주말 하윤이 태주에게 소아병동 봉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림 그릴 때 제일 좋아해요. 매주 가고 있어요. 태주가 하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엄마 영향이에요. 엄마가 서천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무료 진료를 10년 넘게 했거든요. 태주가 고개를 숙여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 위자료 한 푼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하윤이 태주와 가까워지는 과정을 주말마다 걸려오는 하윤의 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 파동 이전보다 밝아진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때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말숙이 약재를 정리하다 넌지시 말했습니다. 원장님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내가 만날 이유는 없어요. 서연이 처방전에 눈을 고정한 채 대답했지만 이전처럼 칼 같은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말숙이 서연의 옆모습을 힐끗 보고 약재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하윤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천에 내려갈 때 태주 씨도 같이 가도 돼? 엄마가 싫으면 안 데려갈게.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한의원 창밖으로 보이는 서천 읍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좋다. 대신 밥은 내가 차린다. 세 사람이 서천 읍내 횟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 젓가락을 왼손으로 바꿔 쥐자 태주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20년 전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서연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서연이 잠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윤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 회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태주 씨가 떡볶이 줄을 직접 서서 산다. 믿어져?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태주가 멋쩍은 얼굴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이 나란히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하윤이 가운데 서서 양쪽에 서연과 태주를 두고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데 나쁘지는 않다. 한편 수빈은 태주가 주말마다 일정을 비우고 밝아진 표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나란히 걷는 태주와 하윤,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빈이 사진 속 태주의 웃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빈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고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수빈이 그 사진을 오복순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복순이 사진 속 태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주를 불러라. 회장 공간 거실에서 오복순이 태주를 마주 앉혔습니다. 네가 그 여자하고 그 애한테 빠져 있는 동안 이사회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는 아느냐. 사회이사 셋이 비상경영이 안건을 올렸다. 그룹을 지킬 거야. 그 애를 택할 거야. 태주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룹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를 포기하라는 건 못 받아들입니다. 20년 전에 어머니 말을 따른 결과가 이겁니다.
오복순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돌아가신 남편고 강 회장이 사업 초기에 보이던 고집과 같은 빛이 보였습니다. 오복순이 말문이 막힌 채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태주가 나간 뒤 오복순이 거실에 혼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고 강 회장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은 사람이 전부다. 오복순의 손이 소파 팔걸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오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하윤은 대학 봉사 동아리를 통해 소아병동 민지를 매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담당의 한정우 교수에게 하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아이한테 쓰는 약은 어떤 원리로 듣는 건가요? 한정우 교수가 하윤을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민지 어머니 이영숙이 복도에서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 씨가 오는 날은 민지가 밥을 잘 먹어요. 혹시 의료 쪽 진로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윤이 이영숙의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처럼 사람을 고치는 일,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하윤이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한의대 편입 알아보고 있어. 경영학과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한참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원하면 엄마가 다 도와줄게.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서연이 전화를 끊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간 빈 진료실에서 서연이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말숙이 약재를 정리하다가 서연의 젖은 눈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갖다 놓았습니다. 태주가 하윤의 편입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건 뭐든 도와주마. 학원비든 교재비든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엄마가 위자료 안 받고 나를 키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으니까. 하윤이 태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대신 합격하면 그때 밥 한 번 사주세요. 약속한다. 태주가 웃었습니다. 정민호가 회장실을 나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간 모셔온 회장에게서 처음 보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가을 어느 저녁 하윤이 태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주 씨,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인데 혹시 시간 되면 서천에 같이 내려가요. 엄마한테는 내가 말해놨어요. 태주가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가도 괜찮겠냐? 하윤이가 원하는 거니까요. 서연의 생일 당일 태주가 서천 읍내 꽃집에서 직접 고른 소박한 꽃다발과 카스텔라 상자를 들고 서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카스텔라를 본 서연이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대학 시절 자신이 좋아했던 것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세 사람이 서연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 식탁에 세 명이 앉은 건 하윤이 돌잔치 이후 처음이네. 세 사람 모두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하윤이 먼저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세는 거다. 서연과 태주가 동시에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젖어 있었고 태주의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으로 서천 바다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식탁 위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 싱크대 앞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하윤이 태주에게 고양이 감자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접시를 닦는 손을 잠깐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에 혼자 내려왔던 28살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서연이 다시 접시를 집어들고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서연의 생일로부터
2달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한의대 편입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하윤은 매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하윤이 생물학 교재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코에서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이 손등으로 코 밑을 훔치자 빨간 피가 묻어났습니다. 휴지를 대고 코를 눌렀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하윤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도서관 바닥에 무릎이 먼저 닿았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기 이준혁이 뛰어왔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괜찮아? 준혁이 하윤의 어깨를 부축해 대학 보건센터로 데려갔습니다. 보건센터 의사가 혈액 검사 수치를 확인하더니 안경 너머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이틀 뒤 서울 종합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내과 담당의 한정우 교수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윤 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골수가 맞는 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자마자 한의원 진료실 의자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숙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분간 진료를 맡아줘요. 서울에 올라가야 해요. 말숙이 서연의 얼굴을 보고 묻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녀오세요. 서천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탄 서연이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기다려. 무섭겠지만 괜찮다. 전화를 끊은 서연이 기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입시험이 코앞인 하윤이 이 상황에서 느낄 절망의 크기를 생각하자 서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울병원에 도착한 서연이 한정우 교수 면담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검사를 받겠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정우 교수가 서연 앞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골수는 반만 맞습니다. 이식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거부 반응이 심하게 올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합니다. 서연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모르는 사람 중에서 맞는 분을 찾는 것도 가능하지만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시도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서연이 면담실을 나와 병원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이틀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20년간 태주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온 자신과 딸의 목숨 앞에서 그 원칙이 무의미해지는 현실 사이에서 서연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서연이 말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평생 안 하려던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이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윤이가 백혈병이야.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내 골수가 안 맞아. 당신 검사가 필요해. 태주가 이사회 회의실에서 일어섰습니다. 발언을 중단하고 회의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차를 병원으로 돌려. 오늘부터 모든 일정 무기한 보류한다. 1시간 만에 태주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입원복을 입고 팔에 수액줄이 연결된 하윤이 창백한 얼굴로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요? 엄마가 부른 거예요? 아버지니까 왔다. 하윤이 그 단어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주가 한정우 교수에게 즉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 한정우 교수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인데 아버지와 딸의 골수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보통 반만 맞는 게 정상인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최적의 골수 제공자로 확정됩니다. 태주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일정은 의료진이 정해주십시오. 수빈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오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수술까지 하면 최소 한 달은 경영에 빈자리가 생겨요. 오복순이 박종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주가 빠진 동안 이사회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비해. 시나리오를 2가지로 준비해도. 오복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손녀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복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병원을 찾아와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회사는 누가 지켜?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든가. 내 골수가 완벽하게 맞는데 다른 방법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 수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온 수빈이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을 든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절박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윤의 첫 번째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극심한 구토가 하윤을 괴롭혔고 2주차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거울을 벽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밤낮으로 병실을 지키며 하윤의 손목 안쪽을 지그시 눌러줬습니다. 엄마가 누르는 데가 속이 좀 나아지는 자리야. 참아봐. 서연이 생강차를 만들어 조금씩 먹이고 한정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태주도 병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딸 곁을 지켰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채 같은 옷을 입고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태주를 보며 병동 간호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재벌 회장 맞아? 우리 병동 보호자 중에 제일 초라해. 하윤이 구토 끝에 지쳐 잠들면 태주가 복도로 나와 정민호에게 전화를 받으며 회사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복순이 며칠간 한남동 자택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거실로 나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임신한 서연을 내쫓은 자신의 결정이 이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지워버렸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아이가 아버지 곁에서 컸을 텐데. 며칠간의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끝에 어느 새벽 4시에 오복순이 수행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오복순이 병원에 도착해 하윤의 병실 앞 복도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닐을 쓰고 잠든 하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젊은 시절 서연의 윤곽과 아들 태주의 눈매가 동시에 겹쳐 보였습니다. 오복순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오복순이 고개를 저으며 복도 끝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오복순의 어깨가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병원에 도착한 서연이 복도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오복순을 발견했습니다. 두 여자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오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가 많이 아프냐? 네, 많이 아픕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서연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와주신 것만으로도 됩니다. 사과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아이의 목숨 앞에서 적대가 잠시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복순이 병원을 나서며 박종길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한 의원 건물 민원건 취소해라. 합의서도 철회하고. 어르신 확실하십니까? 내 손녀가 죽을 수도 있는 판에
한의원 민원이 말이 되느냐. 오복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복순이 하윤을 손녀라고 부른 것은 이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2주차에 하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오르고 오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이 무균관리 체제로 바뀌면서 면회가 제한됐습니다. 하윤이 전화기를 붙잡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혼자 있기 싫어. 서연이 무균복을 입고 허용된 시간 동안 병실에 들어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 어디도 안 간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서연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숙인 서연에게 태주가 다가왔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하윤이가 더 불안해한다. 서연이 보리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이 지금 이 복도에서 이 사람이 건넨 보리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 아무 말 없이 보리차를 다 마셨습니다. 이식 수술 날짜가 2주 뒤로 잡혔습니다. 태주가 수술 전 사전 검사를 받는 날 하윤이 서연의 핸드폰을 빌려 태주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하윤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해?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하윤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주 씨, 아니, 그냥 고마워요. 14글자였습니다. 검사대 위에 누운 태주가 이어폰으로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태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꼬리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식수술 당일 새벽 5시 태주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체열실로 향했습니다. 체열실 앞에서 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윤이 이름으로 만들어둔 신탁계좌 서류가 서재 금고에 있다. 그런 말씀 마시고 건강하게 나오십시오.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가 체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하윤의 무균 병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술 준비를 마친 하윤이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유리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로비 구석 카페에서는 오복순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 공간에서는 수빈이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정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벽에서 등을 떼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식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태주 씨의 골수가 하윤 씨에게 잘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2주에서 3주간 골수가 몸에 자리를 잡는지 지켜봐야 하고 그 기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서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서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회복실에서 태주가 휠체어에 실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팔에 압박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태주가 휠체어 위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괜찮냐? 복도에서 서연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태주 앞에 섰습니다. 고마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서연이 태주의 창백한 얼굴과 팔에 감긴 붕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이 태주의 몸을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로비 카페에서 기다리던 오복순이 정민호에게 전화로 수술 결과를 전해 듣고 병동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회복실 침대에 누운 태주가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네가 아프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오복순이 타박하면서도 손을 뻗어 아들의 이마에 대었습니다. 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태주가 어머니의 손바닥 온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렸을 때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골수가 자리를 잡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윤은 무균 병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면회는 하루 30분으로 제한됐습니다. 서연이 매일 유리창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늘 서천에 바람이 좋대. 빨리 같이 걷자. 말숙 이모가 내 좋아하는 약과 보냈다. 하윤이 사인펜으로 유리 안쪽에 답을 써서 대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약과는 퇴원하면 먹을게. 태주도 퇴원 후 매일 병원을 찾아 서연 곁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정우 교수의 혈액 수치 설명을 서연과 나란히 들으며 세 사람은 말없이도 통하는 리듬을 처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유리창에 붙은 메모가 하나둘 늘어가자 간호사들이 사진을 찍어 병동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소아병동의 민지가 어머니 이영숙과 함께 하윤의 병실 유리창 앞에 찾아왔습니다. 민지가 직접 그린 그림을 유리에 붙였습니다. 하윤과 민지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무균 병실 안에서 하윤이 그 그림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입원 후 처음 듣는 웃음소리에 복도의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식 2주차에 접어들며 하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체온이 치솟고 오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정우 교수가 서연과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약을 최대한 쓰고 있지만 하윤 씨의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연과 태주가 병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이 의자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태주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복도 맞은편에서 오복순의 수행 비서가 그 장면을 보고 오복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복순은 보고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48시간 동안 태주가 병원 복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시간 간호사에게 하윤의 체온과 혈액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한정우 교수와 하윤의 회복을 돕는 보완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한정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이 환자를 위해 같이 노력하는 건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고비를 넘기고 하윤의 혈액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 교수가 서연과 태주에게 알렸습니다. 골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서연이 복도에서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를 잃을 뻔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 태주에게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 나란히 서서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정민호가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윤의 상태가 안정되어 가는 사이 성진그룹에서는 태주의 부재를 틈타 사회이사 3명이 비상경영위원회 구성을 정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부회장 김도연이 임시대행을 자처하며 수빈 쪽과 손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가 태주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오복순이 이사회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오복순이 자리에 앉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그룹의 최대주주 가족이다.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그룹은 내가 지킨다. 비상경영위 안건은 부결시키겠다. 오복순이 자신의 지분 의결권을 행사해
사회이사 제안을 무산시켰습니다. 84세의 오복순이 사실상의 경영대행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수빈이 이사회장을 나서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1층 카페에서 수빈이 커피를 사다가 같은 카페에 앉아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빈이 잠깐 망설이다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워했다. 20년 동안 얼굴도 모르면서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 키운 딸을 보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태주 씨가 하윤이한테 보이는 표정은 나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야. 서연이 잠깐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누구한테도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두 여자 사이에 적대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는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식 후 4주째 한정우 교수가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골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 골수가 정상적으로 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격리를 단계적으로 풀겠습니다. 하윤이 무균 병실에서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바람을 쐬는 하윤의 양쪽에 서연과 태주가 서 있었습니다. 하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나 살았다. 태주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살았다. 하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주 쪽으로 반 발짝 기대섰습니다. 퇴원 전날 하윤이 입원 기간 동안 유리창에 붙었던 메모들을 하나하나 떼어 파일에 넣었습니다. 서연의 메모, 자신의 답장, 민지의 그림. 간호사에게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 보물이에요. 한정우 교수에게 인사하며 하윤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한의대 편입할 건데 나중에 이런 환자들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정우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자.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퇴원일 태주가 하윤의 짐을 직접 들고 병원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정민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 차로 갈 거예요. 태주의 표정이 살짝 서운해졌습니다. 하윤이 멈칫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같이 타실래요? 서연의 소형차 뒷좌석에 태주와 하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민호가 수행 차량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윤이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태주가 잠든 하윤의 비니 사이로 새로 자라기 시작한 짧은 머리카락을 바라봤습니다. 운전석에 서연이 백미러로 두 사람을 힐끗 봤습니다. 잘 자고 있어요? 응, 잘 자고 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서천 집에 도착한 하윤이 자기 방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집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서연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좀 쉬어요. 태주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서연과 하윤 둘만의 사진, 하윤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태주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하윤의 초등학교 시절 그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만 그려진 그림의 오른쪽에 사람 형태를 그리다 지운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가 그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딸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그리려다 지운 그 흔적 앞에서 자신이 부재했던 19년의 무게가 가장 또렷한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밥 됐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태주가 그림에서 눈을 떼고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윤의 퇴원 후
일주일간 서천집에서 회복 기간을 보내는 동안 태주는 읍내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의 집을 찾아와 하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윤이 낮잠을 자는 동안 태주가 서연한 의원으로 걸어가 말숙과 함께 약재 정리를 도왔습니다. 서연이 진료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약재 정리를 하시면 말숙 씨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밖에서 화단이라도 정리하지. 태주가 한의원 앞 화단에 물뿌리개를 들고 서 있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남편분이야? 태주가 대답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하윤의 회복이 안정세를 보이자 태주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만에 성진그룹 이사회에 공식 출석한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부회장 김도연에게 넘기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은 유지합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룹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이사회 참관석에서 오복순이 아들의 선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8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선택을 묵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직후 수빈이 태주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고 마주 앉자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태주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할 건 없어. 20년 동안 이 결혼이 뭐였는지 우리 둘 다 알잖아.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 없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체면을 지키고 있었어. 수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범위를 산정해둔 뒤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존중하마.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윤이한테 잘해줘. 당신이 나한테 못해준 만큼. 수빈이 짐을 싸서 나가는 날 공간 현관에서 뒤돌아봤습니다. 20년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수빈의 눈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혼 소식을 전해 들은 오복수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민호를 통해 서천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태주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하윤이한테 먼저 말해둬라. 할머니가 간다고. 어머니, 하윤이가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를 내쫓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감수한다. 오복순이 서천에 도착해 서연한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진료실에서 나와 오복순을 봤습니다. 서연의 몸이 잠깐 굳었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이 집안을 떠나라고 통보받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한잔 할 수 있겠나? 오복순이 한의원 옆 작은 다방으로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이 말숙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잠시 망설이다 뒤를 따랐습니다. 다방 구석자리에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복순이 찻잔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한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윤이가 저렇게 잘한 건 내 덕이고 그건 인정한다. 찻잔을 든 오복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다 지났으니 앞으로 하윤이 할머니로 남아주시면 됩니다. 오복순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다방을 나서며 오복순이 한의원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의원 잘 운영하고 있더라. 환자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20년간 단절되었던 두 여자 사이에 놓인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이후 태주는 서울의 업무를 정리하고 서천의 작은 전셋집을 얻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한 의원의 건물 보수나 의료 장비 교체처럼 서연이 오래 미뤄왔던 부분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갚을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 20년치 밀린 양육비라고 생각해라. 서연이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윤을 매개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주가 매일 아침 한의원에 들러 커피를 건네고 서연이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예요라고 알려주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전 남편분이 요즘 매일 오시더라.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혈압계를 팔에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혈압 재러 오셨으면 혈압 이야기나 합시다. 하윤은 회복기를 거쳐 체력이 안정된 뒤 한의대 편입시험 준비를 재개했습니다. 서연이 매일 저녁 한의학 기초 과목을 직접 가르치고 태주가 주말마다 면접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하윤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방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양쪽 부모가 있는 삶이구나. 태주는 서천 생활에 적응하며 이전에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배워갔습니다. 읍내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한의원 앞 화단을 관리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바둑을 뒀습니다. 정민호가 서울에서 월 1회 경영 현안을 보고하러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반팔에 슬리퍼를 신고 계시면 적응이 안 됩니다. 여기선 회장님이 아니라 하윤이 아버지다. 태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민호가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윤이 한의대 편입에 합격하고 서연한 의원에서 어머니의 진료를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하윤에게 진맥법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기술을 내 외할아버지한테 배웠을 때는 손가락이 다 까졌다. 너는 좀 나을 거다. 진료실 벽에 나란히 걸린 두 개의 흰 가운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복수는 한 달에 한 번 서천에 내려왔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하윤이 오복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내쫓은 거 알아요. 오복순이 하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잘못한 거다. 이후 방문을 거듭하면서 하윤이 직접 지은 한방차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관절에 좋은 거예요.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맛은 없지만 네가 지었으니 마시마. 오복순이 한방차를 다 마셨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행 비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 할머니라고 부르더라. 오복순이 창밖을 바라보는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아병동 민지도 치료가 호전되어 퇴원했습니다. 민지가 하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윤 언니, 나도 언니처럼 강해질 거야. 하윤이 편지를 읽으며 한의대에서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의료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 후 봄 서연한 의원 앞마당에서 하윤의 21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연이 차린 밥상에 태주, 오복순, 말숙, 민서와 준혁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태주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선물을 못 골라서 그냥 돈을. 아빠, 용돈은 아직 빨라요. 하윤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주가 눈물을 참지 않고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하윤이 태주를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접시를 정리하다가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주가 오복순에게 케이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케이크는 무슨... 오복순이 투덜거리면서도 한 조각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민서와 준혁 사이에서 촛불을 불어끄며 웃고 있었고 말숙이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밤 하윤이 잠든 뒤 태주와 서연이 한의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대로 쓰고 싶다. 우리가 하윤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거겠죠. 그러면 되겠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천 바다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한의원 간판에 서연한 의원 4글자에 불이 켜져 어둠 속 골목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암벽에는 서연과 하윤의 흰 가운 두 벌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옆에 하윤이 새로 붙여놓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천 방파제에서 서연, 태주, 하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하윤의 초등학교 시절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만 그려져 있던 그 그림의 오른쪽 20년 전 사람을 그리다 지웠던 바로 그 자리에 하윤이 색연필로 한 사람을 새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 사람 위에 하윤의 글씨로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한 의원 벽에 걸린 그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어머니와 자신만 그려져 있던 가족 그림, 오른쪽에 사람을 그리다 지운 연필 자국. 하윤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 빈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울 수는 있어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걸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2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서연은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텼고 태주는 그 긴 시간을 후회하며 살았고 하윤이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그리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아이를 중심에 두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로 한 것뿐입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어른다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윤이가 색연필로 다시 그려 넣은 그 한 사람. 그 위에 적힌 아빠라는 두 글자가 20년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